오존층 같은 경우는 이것도 참 시작한 거는 지금 뭐 우리가 뭐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쓰는 것도 뭐 기후 위기를 일으키려고 뭐 온실가스 배출한 건 아니죠. 우리가 뭐 문명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오존층 파괴 그 CFC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 물질도 그 전에 이제 냉장고가 1900년대 초에 이제 발명이 됐는데 제가 그 냉장고 냉매로 들어갔던 그 물질 지금 그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 그게 굉장히 독성 물질이에요. 어마어마. 그래서 초창기 그 냉장고도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오래되고 그러면 사가서 파이프에서 그 냉매가 나와갖고 막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CFC가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이건 뭐 그 당시 이걸 개발했던 그 화학자가 뭐 자기가 뭐 마시고 뭐 이러고 뭐 들키고 뭐 이래도 말창하거든요. 그냥 이건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어마어마 이 과학에 있어서. 그래갖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 그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게 CFC 물질이었는데 그건 완전히 인간이 합성을 해낸 물질이었고 그렇게 해서 그건 독성 물질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어디 저기 남극까지 가갖고 이게 구멍을 뚫어 놓는지 누가 그걸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봤더니 이제 구멍이 이제 빵빵 이제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이 이제 계속 위성으로다 이제 돌리면서 위성으로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기화학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위성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남극 그 지역을 이제 지나가는데 오존도 이제 다 관측을 했는데 우리가 과학이다라고 하는 게 항상 이 경험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하는 에라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짜면서 이 이하는 에라니까 그냥 이거는 얼마로 그냥 값을 해버리겠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위성에서 구멍이 뚫리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그건 매번 지금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도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 이제 이렇게 측정하는 그 장비에서 뭔가 이상하다. 근데 이제 일본 남극에 있는 일본 관측소가 처음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영어가 안 되니까 그게 논문 발표가 늦어진 거예요. 그런 중에 영국 그 관측소에서 그 논문으로 그쪽이 나와버려서 세계적으로다가는 이제 그 영국 과학자가 처음 발견한 거를 나왔는데 실제 이제 기록을 싸그리 뒤져보면 일본에서 먼저 그걸 이제 알아냈었죠. 뭐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위성 자료 처리를 하는 나사의 위성 자료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봤더니 자기네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게 어느 값 이하는 에라니까 그냥 막아버리는 이거를 해놔갖고 뚫리고 있던 거를 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근데 이제 CFC라고 하는 이 물질 자체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남극이 뚫리게 되고 우리 뭐 중위권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기는 했지만 특히 저기 호주 뭐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이런 데는 실제로 그 백인들이 특히 이 햇빛에 약해요. 그래서 그 피부 이런 그 암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점점 또 커져가니까 난리가 났는데 이거는 그런데 좀 컨트롤하기가 좀 쉬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CFC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뭐 듀퐁이라든가 이렇게 세계적인 거대 화학물질 기업들 몇 군데에서만 이제 생산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1980년대 후반에 이제 그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갖고 전 세계가 그거를 CFC를 못 쓰게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 전에 이 대기업들이 대체 물질 뭐 HFC라든가 뭐 이런 대체 물질들을 이미 어느 정도 다 개발이 돼 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좀 이게 그런 어떤 협약을 맺고 그러면 이게 거대 기업들 그러니까 서구의 거대 기업들은 이미 대체 물질이 다 돼 있어. 그런데 후발 국가 같은 데에서는 겨우 이제 CFC 자기들 생산을 했는데 갑자기 이걸 싹 프레임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다시 수입을 해서 써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거는 굉장히 그렇게 수월하게 좀 넘어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많이 회복이 조금씩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제 완전 금지를 해버렸으니까 금지를 하기가 굉장히 좋죠. 몇 개 대형 공장만 그거 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세계에 있는 국가들 거 그거 컨트롤해서 그거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해갖고 줄여놨는데 최근 들어와서 조금씩 좀 늘고 있어요. 아니 오존층이 조금씩 파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런 게 이제 뭐가 환경 오염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 다 중국을 쳐다보거든요. 그래갖고 중국을 봤더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고산에서
고산, 그 다음에 저기 안면도 태안 저쪽에서 미국 사이트들이 있어요. 공기 샘플링을 사이트들이 이제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왜냐면은 걔네들은 우리나라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기가 다 우리나라 쪽으로 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서해 쪽에서 공기를 채취를 하게 되면 중국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산, 그러니까 제주도 고산이라고 하는 게 저쪽 서쪽 끝에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쪽에서 측정한 그거로다가 봤더니 야, 이 중국 애들이 보니까 이 CFC를 갖다가 어디선가 지금 대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고산에서 지금 나온 데이터로다가 그래서 지금 그걸 갖고 또 중국을 압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깔아앉았는데 지금 뭐 베트남이라든가 다른 이런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일부 그렇게 지금 배출을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대체 물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몇몇 공장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몇몇 공장이 아니잖아요. 벌써 이건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다 들어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차원이 저도 틀려요. 그래서 그 오전하고 그런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나이를 먹으니까 주저리 뭐 이렇게 말이 기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이제 지리적 위치가 기후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를 예측하는 원리하고 그게 사용되는 21세기의 최첨단 과학 기술이 있다면 몇 가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기후가 예측하기 어렵다기보다는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이제 뭐 미국 이런 뭐 그러니까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걸 거의 매일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인데 캘리포니아 이쪽에서 뭐 예보가 틀렸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런 뉴욕이니 저런 동부 쪽 저쪽 끝에 있는 데는 종종 나와요. 거기서 예보가 틀렸다고 이제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 캘리포니아 예보관이 뉴욕에 있는 예보관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게 이제 그건 뭘 의미를 하냐면 위치에 따라서 예측력이 많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공기가 다 이제 서쪽에서 들어오는데 이거는 태평양을 건너 들어오잖아요. 바다는 굉장히 균질하죠. 이게 그래서 이건 예측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뉴욕 같은 데는 보세요. 대륙을 건너서 이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오데오를 또 지나면서 거기서 이게 갑자기 물을 만나면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 중위도의 동쪽 끝이 가장 예측이 어려운 지역이에요. 대한민국이 당연히 동쪽 끝에 저 중국 대륙 시베리아 건너 중국 대륙 거쳐서 또 서해를 한번 만나고 확 거기서 또 바뀌어갖고 그러고 공기가 들어오니 예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측력을 비교를 하려면 저 캘리포니아니 저기 뭐 남유럽 이런 나라들하고 뭐 비교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뉴욕하고 비교를 하면 딱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기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예전에 냉전 시대에도 북한에서 관측되는 자료가 실시간으로 다 우리나라 서울에 다 들어와요. 북한에서 관측된 기상 자료가 당연히 우리 쪽에서 관측되는 자료가 북한으로 다 예전 그 소비에트로 나뉘었던 그 냉전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유를 막 했나요? 그거는 이 기상 자료는 언제나 그렇게 공유되는 자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그 예측되는 그 모든 자료들은 서로 그것도 다 공유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보관이 우리나라 슈퍼컴에서 예측된 자료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거, 일본 거, 뭐 영국 거,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제일 예측력이 좋은 데가 이제 유럽 연합계 가장 좋은데 그것까지 다 이렇게 깔아놓고 그러고 예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자료가 뭐 희한하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차이가 날 게 없어요. 그냥 틀리면 그냥 누가 와도 틀렸겠구나. 그게 이제 불확실성의 그냥 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라기보다도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추세만을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잖아요. 그 슈퍼컴의 이제 모델링 그 책임도 지금 현재 어디까지 오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대기 자체 우리가 이제 뭐 바람, 뭐 온도, 뭐 습도, 뭐 이런 것들 그거 몽땅 다 하고 대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주일 정도 예측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대기 상태, 이 대기만 갖고서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벌써 이제 일주일이 넘게 되면 바다가 붙어야 돼요. 이 해양이 붙어야 되고, 여기가 지속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 100년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식생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고 습도가 변하고 뭐 비가 변하게 되면 이 식생 자체가 변하죠. 화력수가 뭐 침엽수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를 베지테이션 다이나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생물 역학 모델이 거기에 걸려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소 순환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탄소 순환. 여기에는 광합성을 하는 거. 이것도 이게 화력수냐 침엽수냐 감목이냐 풀이냐에 따라서 크게 틀려지겠죠. 그거 다 고려 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토양의 질소의 양이 얼마냐, 이것도 광합성의 그 양을 결정하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질소 순환 들어가야 돼, 탄소 순환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육상에 있는 식물뿐만이 아니라 해양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또 위에 있는 그 공기 중에 있는 이거 이산화탄소를 잡잖아요. 그러면 또 얘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이게 또 축적이 돼갖고 이게 밑으로 쭉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다 시뮬레이션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보통 요즘은 그래서 기후 모델 이렇게 부르지 않고 Earth 시스템, 지구 시스템 모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구 전체의 모든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시스템이 저런 뭐 하천에 뭐 물의 양부터 해갖고 뭐 그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생물학, 뭐 화학, 뭐 수문학,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총합이 된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미래 예측은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기후라고 아예 안 부르고 Earth 시스템, 지구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일주일 정도로 예보를 하게 될 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초기값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뭐 이니셜 배우죠. 초기값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초기 오차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완벽하게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오차가 증폭을 해요. 굉장히 빠르게 증폭을 하는데, 그래서 그 어떤 이거 이론적으로 나오는데 2주 이상 예측은 불가능하다요. 그 초기값 문제에 있어서 이 대기를 갖고서. 그러면 이걸 완벽하게 이거를 대기를 관측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촘촘하게 우리 관측망을 깔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게 지상만 있어야 돼. 저 상층까지 다 해야 되는데, 한 20km 정도 높이까지 이 구조를 다 봐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건 위성 뺏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 지구 관측 위성들이 올라. 이거는 우리가 뭐 온도, 습도뿐만이 아니라 뭐 바람이라든가 그 밖에 뭐 지면의 상태 변하는 것까지 다 해서 식생 변하는 것까지 다 해갖고, 심지어 저기 뭐 바다에 저기 플랑크톤 변하는 그 물 색깔을 보면서 그거 변하는 것까지 다 위성이 그거를 다 관측을 다 해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날씨 예측에 있어서는 이 위성 이 분야가 이 지구 이게 그 위성도 그래서 우리가 Earth 시스템, 지구 시스템 위성이다라고 부르는데, 이런 위성들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자료 처리 이쪽 분야들, 아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탄소 순환을 한다 해도 그런 산불 같은 거 그거 어떻게 거기로부터 나온 CO2 양을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 위성에서 그런 식으로 다 잡아내고, 그 다음에 그 배출량 이런 것들도 그 위성에서 다 잡아내고, 흡수량 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다가 다 관측은 위성으로 다 한다. 지금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한다라고 하지만 과학은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구 전체를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지점 관측기계 그 몇 개 깔아갖고 이건 관측이 불가능해요. 지구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다 위성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위성 분야도 굉장히 이쪽